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수라고 합니다. 올해 65입니다. 저는 평생 우체국에서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30년을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다녔죠.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벽에 걸린 표창장들을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표창장들이 무색해졌습니다. 왜 그런지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 명자는 3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너무 외로웠습니다. 밥을 혼자 먹는 것도, 텔레비전을 혼자 보는 것도 모든 게 쓸쓸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도 불 켜진 창문이 없었어요.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명자의 영정 앞에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차가운 밥 한 그릇 올리고 앉아서 혼잣말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혼자는 안 되겠어. 너무 외로워. 이런 말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자가 살아있을 때는 몰랐어요. 혼자라는 게 이렇게 힘든 줄은요.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영철 형님은 마을 이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른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세요. 항상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이죠. 형님은 차 한 잔 마시시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태수야, 그 국제 결혼 중개업소 말인데 한 번 더 생각해봐. 형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형님, 저 혼자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안 그래도 란이라고 사진으로만 봤지만 참 순해 보이던데요.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응우엔 티란이라는 28살 여성이었습니다. 중개업소에서 받은 사진을 보니 참 예쁘고 착해 보였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형님의 걱정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요즘엔 번역 앱도 있고요. 라니도 한국말 조금은 할 수 있대요. 중개업소에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한국어를 조금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형님은 제 방을 둘러보셨습니다. 벽에 걸린 우체국 표창장들, 성실근무상들이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상장들이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제 좀 행복해져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행복하고 싶었어요. 다시 누군가와 함께 사는 삶을 꿈꿨습니다. 란의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란의 눈빛이 조금 차가워 보였어야 했는데 그땐 몰랐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었던 거죠. 외로움에 지쳐서 판단력을 잃었던 것 같아요. 형님, 저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88, 어머니는 85이셨죠. 두 분 다 며느리가 오기를 기대하고 계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며느리 얘기만 나오면 눈을 반짝이셨습니다. 태수야, 내가 행복하면 우리도 좋다.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며느리가 와서 집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다. 어머니의 바람이었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거든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해보기로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했을 뿐인데요. 중개업소에 연락했습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했어요. 란이 곧 한국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설렜습니다. 마치 20살 청년이 된 것 같았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밤마다 란과의 새로운 삶을 상상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산책도 하고 그런 평범한 일상을 꿈꿨어요. 아, 그때 그 순수했던 마음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인천공항에 란을 마중 나갔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마치 첫사랑을 만나러 가는 기분이었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양복도 새로 맞춰 입었어요. 란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공항 출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란이 나왔습니다. 사진보다 더 예뻤어요. 하얀 피부에 까만 머리, 작은 키였지만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정말 천사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란 씨.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말이 잘 안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란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수줍었습니다. 한국말을 천천히 하는 게 귀여웠어요. 정말 착한 여자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란이 잠깐 누군가와 전화를 했었습니다. 베트남 말로 빠르게 뭔가를 말하더군요. 그때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무사히 도착했다고 알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벌써 누군가와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던 거예요. 짐을 들어주면서 차로 향했습니다. 란이 고마워하는 모습이 예뻤어요. 고마워요, 아저씨. 정말 예의 바른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차로 집까지 가는 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 집은 시골이라 좀 불편할 텐데요. 부모님도 계시고요. 베트남에서 오면 한국의 시골이 어떨지 걱정됐거든요. 괜찮아요. 저는 시골 좋아해요. 부모님께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란의 대답이 너무 착했습니다. 마음씨가 곱다고 생각했죠. 효성이 깊은 것 같았어요. 차창 밖을 보는 란의 모습을 힐끗 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관광객처럼 구경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거든요. 집까지 가는 길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길을 외우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당연히 새로운 곳이라 그러는 줄 알았죠. 집에 도착하니 이웃들과 부모님이 나와서 맞아주셨습니다. 온 동네가 구경 나온 것 같았어요. 어서 와라, 며느리야. 기다렸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며느리를 기다리셨거든요. 목소리에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에고, 이쁘기도 해라. 우리 태수가 복 받았네. 어머니는 란의 손을 잡으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며느리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옆집 순자 이모도 나오셨습니다. 순자 이모는 마을 부녀회장을 하시는 분인데 호기심이 많으시거든요. 마을의 모든 소식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어머, 정말 예쁘네. 태수 씨 복 받았어. 안녕하세요. 잘 부탁해요. 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렀지만 마음이 담긴 인사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란을 좋아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 란에게 집을 구경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란이 집 구조를 너무 자세히 봤어요. 방문이 어디 있는지, 창문은 어디 있는지 다 확인하더군요. 마치 도면을 그리는 사람처럼 꼼꼼히 봤습니다. 방이 어디예요? 저쪽이 우리 방이고 이쪽이 부모님 방이에요. 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새로운 집에 적응하려고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앞으로 살 집을 제대로 알아보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란을 위해 특별히 음식을 많이 준비하셨거든요.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까지 정성스럽게 차려주셨어요. 입에 맞나? 걱정됐거든요. 베트남 사람이 한국 음식을 좋아할지요? 네, 정말 맛있어요. 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이 정말 예뻤어요. 어머니도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며느리야. 어머니가 계속 음식을 권하셨어요. 부모님도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며느리가 생겨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태수야, 정말 좋은 며느리 만났구나. 아버지가 만족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란과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서로 어색했지만 따뜻했어요. 정말 행복했거든요. 다시 가정이 생겼다는 기쁨이 컸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도 있었고요. 하지만 란이 제가 잠든 사이마다 뭔가를 하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지만 아직 적응이 안 되어서 뒤척이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낯선 나라에 낯선 남자와 밤을 보내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쉬운 일은 아닐 수도 있으니 배려하는 마음으로 아는 척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만 란을 바라봤거든요.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화목한 부부였어요. 마을 사람들도 부러워했습니다.
란이 덕분에 집이 이렇게 밝아졌네요. 정말 그랬습니다. 혼자 살 때는 집이 너무 적막했는데 란이 오고 나서는 활기가 넘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란이 먼저 일어나서 밥을 해놨고요. 저녁에 돌아오면 불이 켜진 집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가정이구나 싶었어요.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란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먼저 웃으며 인사해줬거든요. 제가 출근할 때는 대문까지 나와서 배웅해줬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란을 좋아했어요. 특히 부녀회 모임이 있을 때면 란을 데리고 갔는데 모든 아주머니들이 란을 예뻐해 주셨어요. 란이는 정말 얌전하고 예의 바르네요. 순자 이모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태수가 좋은 사람 만났어. 형님도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마을 이장으로서도 흐뭇해 하셨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란이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척 했거든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제게 물어봤어요. 아저씨, 뭐라고 해요? 하지만 란의 표정을 자세히 보면 이미 다 알아들었다는 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눈빛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저녁에는 란이 베트남 친구와 화상 통화를 자주 했습니다. 베트남 말로 이야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가족이나 친구들과 안부를 주고받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해요? 제가 물으면 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 한국 어떠냐고 물어봐요. 좋다고 했어요. 그때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란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란을 친딸처럼 아끼셨어요. 며느리야, 뭐 필요한 거 없니? 괜찮아요, 어머니. 란이 공손하게 대답하면 어머니가 더욱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착하구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태수야, 란이 참 착하구나. 네, 아버지. 저도 감사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난 게 꿈만 같았거든요. 주말에는 란과 함께 시장도 가고 산책도 했어요. 란이 한국 음식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어머니가 직접 가르쳐 주시기도 했어요. 란이야, 이렇게 해야 맛있어. 네,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꿈꿔왔던 그런 가정이었죠. 하지만 란이 가끔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제가 잠든 사이에 일어나서 뭔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화장실에 간다고 하면서 다른 곳을 기웃거렸습니다. 뭐해요? 제가 깨서 물으면 란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물 마시러 가요. 그때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웃들도 란을 보면 항상 칭찬했어요. 태수 씨 정말 복 받았어요. 란이 같은 며느리 어디서 구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기뻤습니다.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행복이 얼마나 짧을지는 몰랐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2달이 지나면서 란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어요. 란아, 오늘은 형님 댁에 인사 가자. 평소와 다름없이 말했는데 란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왜요? 저 피곤해요.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거든요. 지금까지는 항상 순종적이었는데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다음에 가자. 당황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란이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팔에 빨간 자국이 있었거든요. 란아, 팔이 왜 그래요? 어디요? 란이 팔을 보더니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아, 이거요? 문에 부딪혔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문에 부딪혔다고 하기에는 자국이 이상했거든요. 꼬집은 자국 같았어요. 며칠 후 순자 이모를 만났을 때 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태수 씨, 란이가 어때?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다만 요즘 좀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요. 그때 란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순자 이모한테 뭔가를 말하더군요. 이모, 남편이 화나면 무서워 보여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 왜? 태수 씨가 화를 내요? 순자 이모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남자들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란이 망설이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태수 씨는 워낙 착한 사람인데요. 순자 이모가 말씀하셨지만 란의 대답이 이상했어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와서 란에게 물어봤습니다. 란아, 아까 순자 이모한테 무슨 말을 한 거예요? 뭐요? 란이 모른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제가 화를 낸다고 했다면서요? 아,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상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란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란이 제가 잠든 사이에 무언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살짝 눈을 떠서 봤는데 란이 거울 앞에서 자기 팔을 꼬집고 있었어요. 뭘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지켜볼까 했는데 란이 돌아오는 것 같아서 다시 잠든 척했어요. 다음 날 아침 란의 팔에 또 멍이 있었습니다. 란아, 또 어디 부딪혔어요? 네,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계단에서 넘어져서 생기는 상처와는 달랐거든요. 며칠 후 마을 사람들 앞에서 란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무서워요. 갑자기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뭐가 무서워요? 순자 이모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화나면요. 말이 안 됐어요. 제가 언제 란에게 화를 냈단 말입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란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언제 화를 냈어요? 안 때렸어요. 안 때렸다고요. 그러더니 란이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벽에 머리를 박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죠.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 하지만 생각보다는 와이프를 말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래서 와이프 팔을 잡고 벽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당연히 몸싸움이 있었고요. 몇 분 후 와이프는 진정을 했지만 팔목에 멍든 자국이 생겨버렸죠. 와이프와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와이프는 그저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라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매우 불편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심지어 부모님도 저희 관계를, 정확하게는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하셨어요. 태수야, 라니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자꾸 무서워하는 것 같던데. 정말 모르겠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란이 본격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꾸 저를 가해자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어느 날 순자 이모가 다른 이웃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란이 팔에 멍이 있더라고요. 태수 씨가 그럴 리는 없을 텐데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진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란은 병원까지 갔습니다. 혼자서 말이에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의사 선생님, 남편이 저를 때려요. 도와주세요. 의사가 란의 팔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겠습니다. 란이 바라던 상황이었겠죠. 며칠 후 경찰이 집에 왔습니다. 김태수 씨죠? 부인이 신고했습니다. 가정폭력 혐의로요. 최 형사라는 분이었어요. 형사님은 침착한 분이었지만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봤습니다. 형사님, 저는 정말 때린 적이 없어요. 억울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도 있고요. 란이 만들어낸 증거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순자 이모의 증언이었어요. 형사님,
사실 란이가 전에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남편이 화나면 무섭다고요. 언제쯤 그런 말을 했나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그때는 단순한 말인 줄 알았는데요. 란이 미리 포석을 깔아놓았던 거였어요. 정말 치밀했습니다. 형사님, 저는 정말 무죄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형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태수야, 너 정말 그런 짓을 한 거냐? 형님까지 저를 의심하시니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태수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우리 태수는 그런 애가 아니야. 아버지가 분노하셨지만 어머니의 대답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여보, 그런데 며느리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평생 저를 믿어주시던 부모님마저 의심하시니까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라는 더욱 교묘해졌어요. 완벽한 한국어로 사람들을 설득했거든요. 할머니,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연기했어요. 민 변호사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국제 결혼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었어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물증도 있고 증인들도 부인 편이에요. 변호사님도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무죄입니다. 저도 믿습니다. 하지만 증명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날 밤 혼자 집에서 명자의 사진을 봤어요. 당신, 나 어떻게 해야 해?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 부모님마저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데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가해자가 됐거든요. 부모님 댁에서는 더 큰 혼란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란에게 물으셨어요. 며느리야, 정말로 우리 태수가 그랬니?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하면 더 무서우니까. 어머님도 걱정하실 거고. 란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고뇌하셨어요. 내가 키운 아들이 설마 그런 일을요? 평생 저를 믿어주시던 아버지마저 흔들리고 계셨어요. 모든 사람이 란의 편이었어요. 저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마을에서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전체가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부녀의 모임에서 순자 이모가 말했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착해 보이더니 말이에요. 다른 아주머니들도 맞장구 쳤어요. 역시 나이 차이가 너무 나면 안 되는 거야. 불쌍한 란이 말이에요. 이런 소문들이 마을 전체로 퍼졌어요. 제가 평생 받았던 표창장들도 이제는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어요. 마을 사람들도 겉으로만 성실한 척 했나 보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날 밤 혼자 집에서 명자의 사진을 봤어요. 당신, 나 어떻게 해야 해요?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요. 부모님도, 형님도, 이웃들도 모두 날 의심해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라는 마을 사람들에게 더욱 교묘하게 접근했어요. 이모,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너무 무서워요. 완벽한 한국어로 순자 이모에게 말했어요. 에고, 우리 란이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고발해야겠어. 순자 이모가 란을 끌어안으며 말씀하셨어요. 한편 민 변호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물증도 있고 증인들도 부인 편이에요. 선생님, 저는 정말 무죄입니다. 마을 전체가 저를 등졌어요. 우체국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까지 저를 의심했습니다. 태수 씨가 그럴 리는 없을 텐데.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해 보였거든요. 집에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라는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이제는 아예 저를 무시했습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무죄라는 걸 증명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증명할지 막막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 혼자 진실을 외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정말 우연한 계기로 진실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란이 병원에 간다고 나간 날이었습니다. 또 뭔가 조작할 증거를 만들러 간 거겠죠. 순자 이모가 우리 집 청소를 도와주러 오셨어요. 란이 없는 사이에 방을 정리해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태수 씨, 내가 란이 방 좀 정리해 줄게. 순자 이모는 여전히 란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러신 거였어요. 그런데 옷장 서랍을 정리하시다가 뭔가를 발견하셨어요. 이게 뭐지? 란이 깜빡하고 숨겨두지 못한 휴대폰이었어요. 평소 쓰던 휴대폰 말고 다른 휴대폰이었거든요. 순자 이모가 호기심에 휴대폰을 만지다가 화면이 켜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충격적인 걸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순자 이모가 경악하며 저를 불렀어요. 태수 씨, 태수 씨, 어서 와봐요. 급히 달려갔어요. 왜 그러세요, 이모? 이걸 좀 봐요. 순자 이모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란이 직접 자기 팔을 꼬집고 때리는 영상이 찍혀 있었어요. 세상에, 이게 뭐예요?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란이 거울 앞에서 자기 팔과 다리를 때리고 꼬집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이 영상이 언제 찍힌 거예요? 날짜를 보니 제가 가정폭력범으로 신고당하기 며칠 전이었어요. 이모, 이 영상 더 있나 봐요. 순자 이모가 휴대폰을 뒤져보셨어요. 그랬더니 더 충격적인 게 나왔어요. 베트남 친구들과 화상 통화하는 영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이 문제였어요. 베트남 말이지만 표정만 봐도 뭔가 수상했어요. 태수 씨, 이거 누가 번역해줄 사람 없을까요? 한국에 사는 베트남 분이 계실 텐데요. 저희는 급히 시내에 있는 베트남 음식점으로 갔어요. 거기 사장님이 베트남 분이시거든요. 사장님, 죄송하지만 이 영상 좀 번역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장님이 영상을 보시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한국 남자를 속이는 방법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이 남자는 정말 순진하대요. 계획보다 쉬울 것 같다고 하고 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단계별로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곧 재산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거라고요. 순자 이모가 입을 틀어막았어요. 세상에, 우리가 완전히 속았구나. 더 충격적인 건 란의 한국어 실력이었어요. 베트남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한국어도 섞어서 쓰고 있었거든요. 완전히 유창한 한국어로요. 지금까지 한국말 못한다고 한 게 다 거짓말이었네요. 저는 급히 민 변호사님께 연락했어요. 선생님, 새로운 증거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님이 급히 오셨어요. 영상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이건 결정적인 증거네요. 급히 경찰서에 가야겠어요. 최 형사님께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어요. 형사님, 이 영상을 보세요. 형사님이 영상을 보시더니 표정이 바뀌셨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었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멍의 패턴이 일반적인 폭행과 달랐거든요. 형사님이 동료에게 말씀하셨어요. 법의학 결과도 나왔는데 이 상처들은 자해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어요. 각도나 힘의 세기가 다른 사람이 때린 것과 다르거든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니까 확실해졌네요. 부인이 직접 자해한 게 맞습니다. 형사님이 란을 다시 불러서 조사하셨어요. 당신은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군요. 그동안 왜 못하는 척했죠? 란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니라요. 이 영상에서는 완벽한 한국어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건 란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됐어요. 더 큰 진실도 밝혀졌어요. 란이 처음 공항에서 했던 전화 통화도 수사됐거든요. 국제결혼 사기단과 연결된 전화였어요. 계획대로 진행해. 그때 란이 한 말에 진짜 의미가 드러난 거예요. 순자 이모가 저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으며 사과하셨어요. 태수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란이한테 완전히 속아서 당신을 의심했어요.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경찰서에 가서 란이가 미리 그런 말을 했다고 증언한 것도
다 라니의 계획이었네요. 이모, 괜찮아요. 저도 속았는걸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컸어요. 형님도 찾아오셨어요. 태수야, 형이 정말 미안하다. 너를 의심한 형을 용서해다오. 형님, 괜찮아요. 부모님은 더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며느리를 믿고 내 아들을 의심했구나. 아버지가 자책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여보, 우리가 뭔 짓을 한 거야? 어머니도 울고 계셨어요. 태수야, 아비가 잘못했다. 무릎 꿇고 사과할게. 부모님이 무릎을 꿇으려고 하셔서 급히 말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가족 모두가 큰 상처를 받았어요. 특히 부모님은 평생 키운 아들을 의심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셨어요. 최 형사님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셨어요. 당신은 조직적으로 한국 남성들을 노린 결혼 사기단의 일원입니다. 란에게 말씀하셨어요. 증거도 충분하고 동료들도 이미 검거됐어요. 란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어요. 베트남에서 온 국제결혼 사기단의 일원이었던 거예요. 드디어 저의 무죄가 증명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받은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드디어 진실이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피고인 김태수는 무죄입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김태수 씨였습니다. 검사가 선고했어요.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랐거든요. 란이 처음 공항에서 했던 전화 통화의 진실도 밝혀졌어요. 국제결혼 사기단의 일원이었던 거예요. 당신은 조직적으로 한국 남성들을 노린 결혼 사기단의 일원입니다. 최 형사가 란에게 말씀하셨어요. 란이 마침내 본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 바보들이 속는 게 잘못이지.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순한 척했던 게 다 거짓이었던 거죠. 마을 사람들이 저에게 사과했어요. 동생아, 형이 미안하다. 너를 믿지 못해서. 형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태수 씨, 정말 죄송해요. 내가 라니한테 속아서 경찰에게까지 증언했어요. 순자 이모가 눈물로 사과하셨어요. 부모님의 깊은 상처와 회한도 컸어요. 아들아, 아비가 잘못했다. 내 말을 믿지 못해서. 아버지가 저에게 무릎을 꿇으려고 하셨어요. 며느리라는 사람을 믿고 내 아들을 의심했구나. 어머니가 흐느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괜찮아요. 저도 속았는걸요. 부모님을 일으키며 말씀드렸어요. 이제 누굴 믿고 살아야 하나,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나? 아버지가 절망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니.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을 믿기가 두려워졌거든요. 이 일로 생긴 상처는 깊었어요. 사람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요? 부모님도 형님도 이웃들도 모두 날 의심했는데 혼자 집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 댁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우리가 내 아들을 어떻게 봤나요? 80 넘어서 자식을 의심하다니. 사람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지 몰랐어요. 어머니가 자책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연대가 시작됐어요. 태수 씨, 우리가 앞으로 더 잘해드릴게요. 정말 미안해요. 순자 이모가 음식을 해서 가져오시며 말씀하셨어요. 동생아, 혼자 있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지내. 형님도 말씀하셨어요. 부모님도 함께 사과의 마음을 전하셨어요. 아들아, 아비가 평생 후회하며 살 거다. 우리 태수, 엄마가 미안해. 태수 씨 파이팅. 이웃들이 함께 응원해 주셨어요. 6개월 후, 제 삶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당신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부모님의 상처도 깊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걸 다시 느꼈어요. 혼자가 아니구나 싶어요. 명자의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부모님과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어요. 아들아, 사람을 믿기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살아가야지.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도 이제 조금씩 마음을 열어보려고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마을 사람들의 일상 속에 저도 서서히 돌아갔어요.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소소한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사랑은 때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진짜 사랑은 주변에 있는 따뜻한 마음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며 깨달은 진리였어요. 때로는 큰 상처를 통해 진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가짜 사랑에 속아 상처받았지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가족의 사랑, 이웃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